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 투자를 공부한 지 약 1년에서 2년 만에 빌라 한 건, 아파트 한 건, 그리고 다가구까지 낙찰받아서 현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계신 게스트분을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오셨어요. 오늘 인터뷰하려고 엄청 멀리서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31살 박기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31살이세요. 상당히 빠릅니다. 왜 경매를 시작하려고 했는지, 혹은 경매 투자를 어떻게 알고서 시작을 했는지 이 부분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경매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던 제가 영업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업이 이제 갑자기 비대면으로 하면서 이제 사람을 못 만나고 그렇게 되면서 집에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이제 보다가 어떤 채널을 보면서 이제 경매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그렇게 입문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어디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그렇게 경매를 시작하려고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저는 이제 한 1년 전부터 본 게 대장TV 대표님을 이제 오랫동안 또 팬으로서 그렇게 보고 입문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좀 어떠세요? 실물이 훨씬 잘생겼다고 하면 너무 식상해요. 실물이 훨씬 낫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궁금하시면 나중에 우리 회사로 오셔서 인터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부터 어떤 경매 물건이었어요? 처음에 낙찰받은 물건은? 처음에 낙찰받은 거는 이제 전주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낙찰을 받게 됐고요. 제가 집이 대구인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전주까지 가가지고 이제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네. 전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때 이제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전주에 앞으로 공급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니 앞으로 진짜로 그때 이제 2020년이었는데 3년 정도는 공급이 계속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임장을 가서 이제 한번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없으면 내 매물에 대해서 수요층은 꾸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죠. 전주를 타겟팅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낙찰을 지금 얼마에 받으셨어요? 이게 지금 1억 1,7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1억 7,700에? 네네. 그러면 뭐 한 8평?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형 아파트를 낙찰 받았고요. 그럼 거의 뭐 3룸 가까이 나왔겠네요. 네, 그러니까 방 3개가 있고 이제 거실이 있는 그런 이제 구조였고 실제로 이제 그 아파트가 상태가 되게 좋았어요. 네. 문 열어보니까? 네, 상태가 되게 리모델링이 다 돼 있는 상태였고. 그럼 낙찰되고 문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조금 스토리가 있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강제 집행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협상이 처음에 잘 안 됐어요. 처음에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이사비를 뭐 300만 원 달라, 관리비도 200만 원이 밀려 있는데 또 300만 원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임차인이었어요? 채무자였어요? 채무자였습니다.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그리고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전화번호도 몰랐는데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이랑 어찌어찌 돼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70만 원으로 합의를 극적으로 이제 보게 돼서 200만 원이라고요 처음에 요구한 게? 네네. 200원인데 70까지 떨어뜨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어떻게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대로 바로 전세 맞추신 거예요? 예, 청소만 하고 바로 다음 날 전세가 나가더라고요. 내놓자마자 바로 나가신 거예요? 거기 전세가 또 귀하더라고요. 전세 얼마에 맞추셨어요? 전세가 1억 2천에 맞췄습니다. 그럼 낙찰 가격이 1억 1,600인데 1억 2천이면 풀피네요. 그렇죠. 이제 뭐 다른 기타 비용도 이제 들어갔지만 이제 금액만 보면 불피죠. 약 무피나 혹은 불피. 예,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러면 이거를 1억 1,600만 원에 낙찰 받고 제가 알기로는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3천만 원 갖고 시작하셨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유튜브는 왜 다 3천만 원 갖고 시작을 하실까? 이 의문점은 들긴 하지만, 그럼 이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1억 1,600짜리를 살 수 있었는지, 자금을 어떻게 추출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금은 일단 이제 경락잔금 대출을 이제 80% 정도를
유용했고요. 아 비조정 지역이라? 네, 비조정 그때는 전주가 비조정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출을 신용 대출을 한 2천만 원을 더 해주더라고요. 아 돈이 더 필요하다니까 돈을 더 해준다. 네. 아. 네, 그래가지고 사실 뭐 돈이 많이는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대출로 다 대출이 거의 얼마 나오셨어요? 대출이 한 9천 한 800만 원 정도? 약 1억이 나왔네요. 예. 실제로 나왔다. 실제로 보증금을 제하고 나니까 아. 제가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주택이셨던 곳에? 네, 완전 무주택이었습니다. 아. 분양권을 기존에 주택으로 안 잡히는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아 무주택의 프리미엄을 없앤 게 아니라 예. 분양권을 하나를 보유하고 계셨대요. 네, 그 그렇죠. 분양권이 언제쯤 취득하신 거죠? 분양권이 2019년 12월에 아. 청약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그냥 제 집으로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아. 신청을 했던 거죠. 그때는 이게 분양권이 주택수의 합산에서 제외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무주택을 유지한 거야. 어떻게 네, 보면. 네, 그 그렇죠. 시기상조가 잘 맞았네요. 네, 시기를 잘 탔다고. 그리고 보시면 저 비조정 지역이니까 네, 낙찰받고 대출 일으키고 그렇죠. 1억의 대출이 실행이 됐는데 네. 전세를 1억 2천에 맞췄어요. 네. 그래서 이 전세금을 가지고 대출을 갚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다 갚고 전세 입자를 1순위로 올려요. 네. 그럼 나에게 약 한 뭐 500이든 1000 아니면 무피로 이 집을 세팅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물건은 어떤 거죠? 두 번째 물건은 제가 실거주를 위해서 이렇게 샀던 물건인데 아직 분양권이 다 건축되기 전이니까. 네, 이제 살 곳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주인이 한 명인 그 건물인데 이게 이제 구분 등기가 돼 있는 건물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일부가 다세대네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다세대인데 형식은 다가구로 음, 돼 있는 그런 건물이어서 네. 되게 저렴했습니다. 감정가 7천만 원이었는데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집에 5,169만 네. 2천 원. 맞습니다. 네.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요거는 이제 미니 투룸 구조로 그렇게 돼 있고. 미니 트럼 구조로. 네, 하나는 옷방 쓰면 되겠네. 네 맞습니다. 음. 네. 근데 이거는 왜 선정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빌라? 아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물건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한 번에 여러 개가 네, 한 번에 8개가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할 텐데. 예,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경쟁이 최대한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가 나온 거는 무조건 봅니다. 아,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경쟁자를 줄여야 되니까 다른 호수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봤던 거고 역에서 5분 거리 정도 역에서? 대구 지하철 2호선에서 5분 거리 정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주거 수요는 계속 꾸준히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이 해당 빌라는 물건 번호라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유자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물건 번호가 많으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매각이 돼야 그 매각된 상태에서 동시 배당을 진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다른 물건에 권리상 하자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유찰이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죠. 네. 요거는 이 전세 맞춰놓은 상태에서 무피였으니까 아까는 3천 받고 시작했잖아요. 대출 레버리지 80% 받고 무피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네네. 그럼 3천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3천 가지고 이 빌라를 낙찰받았어. 근데 빌라가 5,160만 원이에요. 낙찰가가. 네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때 또 이제 제가 낙찰받고 일주일 뒤에 대구가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잔금을 칠 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낙찰을 받을 때는 비조정 지역이었는데 매각 허가 결정이 날 때는 조정 지역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하다가 대출을 알아보니까 전부 다 앞에 있는 집이나 분양권을 다 팔아야 된대. 처분서약이라고 하죠. 처분서약을 하고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싫은 거예요. 제가 또 분양권이랑 아파트 이제 샀는데. 네 갖고 있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신용대출을. 이게 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금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을 받은 걸로 바로 잔금을 칩니다. 그럼 한마디로 담보대출을 받으신 게 아니라 신용대출. 네.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뭐 한 2, 3천 갖고 있던 거랑 5천 받아서 낙찰받고 인테리어 하는 비용까지 네. 전체 신용대출로 쳤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종잣돈이 3에서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주택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야 이거 대출 안 나오는데 어떻게 못해 이게 아니라 뭐 5천에서 7천 사이 낙찰 받는다면 신용대출이나 다른 뭐 보험 약관 대출, 연금 대출 뭐 이런 대출 레버리지를 통해 충분히 소유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량한 물건을 선정할 수 있는 시야부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경매 물건이 있어요. 네. 저 요거는 이제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최종 목적지와도 같은 그런 경매 물건 하나 낙찰 받았습니다. 다가구를 받으셨어요. 다가구가 또 작은 것도 아니야. 토지 평수가 88평입니다.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건축물의 면적은 158평입니다. 아마 이중일반 주거지역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상당히 큰 우량한 다가구 건물을 낙찰을 받으셨어요. 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이 선정하시고 네. 입찰하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일단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 3천만 원 종잣돈이랑 그리고 신용대출 받은 게 전세금으로 다시 회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이제 8천만 원 정도의 시드가 있었네.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긴 거죠. 그러면 통상 뭐 아파트 하나 더 받을라, 빌라 하나 더 받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좀 모험심이 좀 강한 편이라서 자꾸 새로운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우연히 또 다가구에 관심을 갖게 돼서 다가구인데 이제 대구는 조정 지역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오니까 그 근처인 구미가 대구에서 4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미로 이제 임장을 갔는데 그때 이제 대기업이 막 다 나간다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좀 싸게 주워올 수 있는 기회라 해야 되나? 네,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구미를 관심을 가지게 돼서 낙찰을 받게 됐죠. 하락장일 때 최대한 저렴하게 매입하겠다. 네. 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다가구 물건을 검색하다가 요 해당 낙찰받은 물건이 딱 보여진 거야, 그죠? 네, 그렇죠. 이 다가구는 룸 개수가 몇 개나 돼요? 요거는 이제 14개 지금 돼 있고요. 룸 14개? 네. 원룸으로 다 잘라져 있는 거야? 구성은 이제 투룸이 원룸이 7개, 정투룸이 1개, 미니 투룸이 6개가 돼 있습니다. 네. 통상 정투룸에 주인 세대 살고 나머지 다 임대 세팅하는 네, 그렇죠. 그런 구조가 가능한데 다 네. 하셨구나. 건축물의 이거는 뭐 사용 승인이 얼마나 됐어요? 요거는 이제 2015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좀 준신축급의 컨디션이 좀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부사남님이 낙찰받았던 물건의 간략한 스펙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가 88평, 건평이 158평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사용 승인된 준시축급의 다가구예요. 총 룸 개수는 14개고 원룸, 투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일자리 창출과 교통에 대한 호재성이 맞물리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해당 경매 시작가는 7억 5천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낙찰은 4억 5천대에 받으셨어요. 네. 4억 5천이면 그냥 빌라,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사는 가격, 그렇죠. 그 정도 가격에 네. 다가구 토지 88평과 건물 158평을 전부 소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자금 조달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경락 잔금 대출을 또 이용을 했는데 비조정 지역이라서 또 제가 그리고 앞에 거는 이제 다 전세 세팅을 해가지고 상환을 해놨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경락 잔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신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파트나 뭐 빌라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상가나 뭐 이제 다가구 주택, 건물 이런 거는 신탁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니까 이제 90%까지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공제금 없이 그 4억 5천에 90%니까 4억까지 대출이 나왔던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되니까 그렇죠. 네. 19년도였죠? 맞습니다. 네. 분양권 주택수 미포함. 그리고 아파트는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주택수 미포함. 포함. 예. 근데 이 빌라는 주택수에 포함. 맞아요. 예. 그죠? 그럼 현재 1주택밖에 없었던 거야. 취득세서. 근데 이제 비조정 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 대출이 나오니까 네. 얘가 비조정 지역에서 2주택으로 다가구가 아무리 호실이 많아도 뭐 우리가 이걸 낙찰받는다고 해서 룸 18개, 주택이 18개가 14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가구는 주택 1개로 봐요. 하나로 네, 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럼 요게 이제 2주택으로 취득, 대출이 네. 실행될 수가 있었던 거죠. 대출도 실행됐고 취득세도 1%대를 내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일반 담보대출은 반공제를 막 하니까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을 방마다 빼는 겁니다. 이게 빼면 대출 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네. 신탁 대출을 통해 반공제를 받지 않고 최대한 대출을 와일드하게 받으신 거예요. 네. 공격적으로. 이러면 또 신탁사와 내가 공동 명의가 되긴 하는데 이때면 월세 세팅에 대해 그러니까 전세 세팅이나 뭐 매매나 이런 건 상관없지만
월세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신탁사랑 협의를 해서 잘 얘기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율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에 신탁 대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신탁 대출을 받고 90%를 받아서 4억을 대출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은 5,300은 일전에 내가 있던 신용대출 금액과 원래 최초 시드머니 3천만 원, 네, 총 8천 갖고 친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다가구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금리가 4억 대출을 받으셨으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통상 지금 대출을 받아도 4점 뭐 중후반대, 뭐 4점 네. 초중반대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러면은 좀 이 다가구의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염려가 되긴 하거든요. 네, 네. 이자는 어떻게 되세요? 이자는 또 그때 또 운이 좋게도 고정금리로 3%를 받았습니다. 고정금리 3%대. 네, 고정금리 3%로 10년 동안 이제 21년도잖아요. 네, 7월에. 7월에 그렇게 받았죠. 10년이라고요? 예, 10년 동안 10년 동안 3%만 이자 내시는 거예요. 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거 고정금리 이때는 근데 금리가 약간 낮아질 수도 있는 추세라 예, 고정금리를 잘 안 묶으려고 했거든요. 변동금리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네, 네. 이때 왜 3%로 고정금리를 묶으신 거예요? 뭐 시내 뭐 계시가 있었나? 아, 그건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신탁 대출을 받다 보면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재량권이 은행에게 조금 많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보험을 들어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대출 상환 방식 중에서 원리금 균등 방식이랑 원금 균등이 있는데 돈을 많이 내는 게 이제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을 빨리 갚아야 돼서 그래서 그 방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보정을 해주겠다. 좀 딜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마디로 그냥 은행이 하라는 대로 했다. 예, 은행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은행이 지금쯤이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다. 금리가 지금 4.9%가 올라가는데 그쵸, 예. 3%대 배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게 4억에 3%면은 4, 31년이면 1,200일 텐데 한 네.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얼마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세팅하시는 거예요? 원룸은 이게 말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구미가 엄청나게 월세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원룸은 지금 한 22만 원 정도? 아이고 저렴하네 20만 원. 예, 그러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내고도 네, 250이 그냥 남네요. 그렇죠. 250이면 연봉 3천 정도 되는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 거야. 아, 네네, 그렇죠. 와우,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월 안정적으로 250만 원 현금흐름이 생기고. 네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이거는 뭐 팔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지금도 사실은 이제 사실 그 옆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받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가 완판이 돼서 저희 쪽도 지금 이제 시행하시는 분들이 자꾸 팔라고 하루에 2번씩 전화가 와요. 네. 아파트 시행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세금이 근데 신축급이라 네. 보상 많이 해주셔야 될 텐데 감정 매겨도 7억 5천 원 이 정도는 줘야죠. 예, 그래서 한번 그냥 속눈샘 치고 한번 만나봤는데 이제 처음에 7억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세금이 이제 1년 지나도 66%라서 지금 좀 그걸 다 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정중히 사양 드리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막 생겨나니까 아파트를 시행하시는 시행사분들이 해당 다가구 건물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네. 좀 팔아라. 감정가에 비슷한 금액 약 7억 원대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우리 부사람님은 단기 세율이 양도소득세가 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고 어차피 월세도 계속 따박따박 나오는데 네. 굳이 뭐 내가 지금 나중에 팔아도 7억 받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굳이 지금 팔아갖고 양도세 내면서 이렇게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행사에서 양도세를 좀 지원해준다면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야 그럼 뭐 차이가 얼마예요? 뭐 3억 이상이 나네요. 일단 지금 시세로도 한 2억 이상 차익이 나 있습니다. 예. 이게 다 3천만 원 갖고 시작하셨대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아셨죠? 우리 시청자분들 3천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우선 분양권이 하나 또 있어. 무주택의 프리미엄은 없애지 않고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낙찰을 받고 대출을 일으킨 다음에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또 빌라를 낙찰 받았는데 이 1억 이하의 주택들은 또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주택수에 미포함돼서 이거를 2주택 포함 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분양권이 또 포함 안 되니까 얘가 1주택이네 빌라가.
저도 헷갈리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빌라가 1주택이 되는 거고 이제 다가구가 2주택이 되는 거야. 예. 다가구가 2주택이 되면서 대출을 90% 신탁을 받았는데 만약에 변동금리로 했으면 지금 좀 힘들 수도 있었어요. 네. 지금 저 힘들 수 있는데 다행히 고정금리 10년으로 3%를 묶어놓은 바람에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연락 와. 팔라고. 아파트를 시행하시는 시행사분들이 감정가를 쳐드리겠다고. 앞으로 이제 투자 계획은 또 어떻게 되세요? 이제 아무래도 주택이 저도 다주택자다 보니까 이제 비주거용으로 해서 상가나 이제 좀 관심 있는 게 공장도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도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장, 창고, 비주거용 부동산 위주로 물건을 보면서 더욱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부사람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내가 3천, 5천 정도 있는 종잣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지? 라는 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나 아예 3천만 원 갖고 막막했을 때 시절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 시절 때 어떻게 그 알을 깨고 나와서 아파트를 낙찰받고 다가구까지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청자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제 되게 무섭고 두려웠는데 저도 프로 수강러라고 강의를 많이 듣고 실천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 머리가 무거워지면은 발이 또 느려지거든요. 앞에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시는 그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실행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하시다 보면 운도 따라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서 공부를 하고 무조건 다 공부해서 다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부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좀 명언 하나 있어요. 머리가 무거워지면 발이 느려진다. 제가 수많은 멘토링 서비스와 수많은 제자들을 읽으면서 했던 느낀 감정들인데 이게 똑똑하신 분들이 더 투자를 또 못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 정형화 시키려고 하고 무조건 유치권이든 지상권이든 지분이든 분묘든 다 이해하고 진행하겠다. 내가 딱 결정해 버리고 막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일수록 투자를 잘 못합니다. 네. 투자는 오히려 조금 덜 알고 계신 분들이 더 잘해요. 그냥 경매물건은 그냥 무작정 보는 거예요. 네. 보고 이거 뭐지? 그냥 이러면서 느끼면 그냥 현장 가서 알아봐요. 이게 시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또 시세 못 알아보면 내일 또 가고 다음 날 또 가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부동산의 진실을 알게 되고 내적 가치를 알게 되면서 입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똑똑하면 할수록 못해요. 투자는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알아보고 찾아보고 거기서 느낀 거를 가지고 투자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머리를 무겁게 하지 마세요. 수많은 강의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만의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물건을 선정해 놓고 현장에 나가세요. 그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우리 부사님처럼 소액의 3천만 원 돈으로 다가구의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누구나 갈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